어젯 밤 별들의 아지트 원더풀 데이. 네, 요즘 그 방송가에서 제일 핫한 분들, 사실 이것도 이렇게 보면 유행이 좀 있는데 요즘은 단연 변호사들의 정말 전성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쭉 갈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워낙 지식도 많고. 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이렇게 크게 돈 욕심은 안 내요.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보안 명성은 어느 정도 지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변호사 가성비가 좋다. 네. 변호사 자기 일이 없나요? 변호사분들이? 일이 있죠.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사명감을 갖고 어떤 그 목적을 갖고 나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뭐 방변, 네, 방송하는 방송에 변호사. 생면 나온다고. 예, 그래서 예. 습연도 있다 그러는데 이건 수변은 변호사들이 뭐예요? 수변은 뭐예요? 스타 변호사라는데 이건 지들이 만들어낸 얘기 같아. 어감도 수변 그러면 약간 좀 뭔가 좀 새는 느낌이 나면서. 방변. 방변 중에서 이제 근데 사실 이제 스타 변호사들이 꽤 있죠. 그렇죠. 예. 변호사는 2만 명 시대라고 하는데요. 방변 그 중에서도 제일 인기 있는 세 분을 모셨습니다. 방변 3인방 모셨습니다. 네, 방변. 아하. 들면 나와요. 마약에 취해가지고 내연녀를 6번 찔러서 살인을 했어요. 부모가 죽여서 시신까지 냉장고에 가둬놓고 이거 정말 최근에 나온 최순실 씨가 입은 옷은 자기 영체금으로 산 사제 제수. 명찰은 노란색이 요주의 인물입니다. 평소에서 먹고 자고 볼일 보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거 내는 봐야죠. 왜 가 거기를 왜 가자고 그래. 인터넷 라디오를 김구라 씨가 하는 걸 들었어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맞아요. 그때 그랬어요. 예. 오랜만에 성공했어. 저거 사람도 아니다 이런 거 많이 들었어요. 성공했어 지금. 모든 병의 의무가 없어졌을 때 들어오기 때문에 여보세요. 전화해서 좀 도와주면 안 되니까. 전화 어떻게 해요? 알아야지 전화할 거 아니에요. 모릅니다. 알았어? 예. 결혼은 해명사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다 보니까 매번 결혼식 때마다 사회를 봐달라고. 이번엔 어디 가서 사회를 봐야 되나? 아니 우리가 그 연예인 보는 것 같은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느낌이죠? 예, 모르는 분이 안 계시니까 예 인사 말씀 좀 각자 네. 부탁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신윤숙 변호사입니다. 저희 변호사들 보면 좋은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항상 즐거움 드리고 확신을 드리고 신뢰를 드리고자 노력하는 변호사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말씨가 예, 이런 일 안 좋아할 수가 있어 방송에서. 예. 계속 들어오잖아. 근거가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양재열 변호사입니다. 뭐 방송을 왜 변호사들이 하냐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름의 소명감이 있어요. 다른 것보다 법이 굉장히 어렵게만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실 법은 우리가 법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국민들이고 국민들 대표는 국회에서 만들어진 게 법인데 왜 법이 어려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편안하게 좀 가깝게 다가고자 싶은 게 제 소명이에요. 그래서 방송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양절 변호사님이고요.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은 저분이에요. 예능의 닌자. 예능 전문 닌자 변호사예요. 그 코스염만 있으면 김동길 그 교수님이랑 비슷해 분위기가.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네. 이러도록. 사람 하시네. 그럴 생각 전혀 없으면서 말이죠. 두 분은 좀 길게 했는데 저는 뭐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구라 형님보다 조금 방송이 더 많은, 유재석 형님보다 조금 많은 박지훈 변호사. 이야. 자신감. 센데요? 자신감. 저분이 말이죠. 출연료 정말 제대로만 받으면 진짜 재벌 됐어요. 아주 싸게 받고 다니세요. 예. 고작 한 20개 정도 합니다. 아니, 예. 변호사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자, 프로필 좀 소개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은숙 변호사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방송에 내가 이대 나온 여자야. 라고 지난번에 출연하셨지만 사실 내가 원조다. 내가 원조 이대 나온 여자야. 라고 얘기하시는 이화여대 행정학과 출신의 변호사 신은숙 씨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양소영 님이 지난번에 이대 나왔다는데 사실 더 선배님이시고요. 그렇죠? 네. 제가 양소희 변호사가 저보다 한 10살 어릴 것 같지만 5살 어리고요. 법 쪽에만 모아놓고 하는 미인대회 같은 게 있으면
미인대 같은 게 있으면 네네. 제가 문화한테 입상할 것 아니 같은데. 지금 제가 옆에서 아니야 그 괜히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 같은 게 맞아요. 모습도 굉장히 그 외모도 수려하시지만 이국적이세요. 피부가 배곡 같으세요. 아니 몸매도 타고났어요. 아니 그러면 저기 사실을 늦게 되신 것 같아요, 그럼? 예, 34살에 봐서 이제 40에 합격을 해서 변호사 생활을 이제 42살부터 43살부터 시작을 했죠. 대학교 나오자마자 결혼해서 예. 그다음에 장사도 해보고 장사요? 네, 그다음에 학원 커튼 같은 거 있어요. 커튼 하고 학원 강사도 하고 집에서 공부방 같은 거 과외도 하고 했는데 다 망하고 잘 된 게 없었어요. 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아이들과 죽을 때까지 뭔가 확실한 수입원과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뭐 아무리 고민? 남들은 뭐 한 이틀, 3일 한다는데 좀 3초 만에 딱. 만에 딱 제일 잘하는 게 공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도전했어요. 어려운 거 역경을 얘기하시다가 결국은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공부가 가장 쉬웠다는 우리 신은숙 씨. 하지만 변호사 개업 후에 영업은 전혀 성적순이 아니었다라는 거. 팔이 엄청 많이 날리셨다면서요. 처음에. 처음에 팔이 날렸죠. 네. 제가 변호사에서 개업하고 나온다 그럴 때 저를 가르쳤던 이제 교수님들이 당시에 이제 부장판사님들인데 신 변호사는 뭐 먹고 사냐. 도대체 그 나이에 판검사 될 수도 없고. 근데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뭐 어디서든 뭘 하든 어차피 살아남는 건 소수니까 내가 서초동에 딱 사무실 냈잖아요. 그리고 2월 달에 내갖고 9개월까지 확실하게 놀았죠. 일이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얘기만 한 완전히 일어나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그 유명한 4주 후에 뵙겠습니다.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사랑과 전쟁 출연 후에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됐다면서요? 사실 그때까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혼 전문 변호사였어요. 왜 남의 가정사에 껴가지고 나 머리 아픈데 왜 껴야 될 것인가. 아마 죽어서 지옥 갈 거다. 그런 생각이 막연히 있었는데 판례를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조금만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그 당시에 자문하던 변호사님들은 너무 만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저더러 좀 쉽게 만나주고 도와줄 수 있느냐라는 쉬고 계시니까. 쉬고 계시니까 제가 있는 게 시간이니까. 그래서 있는 게 시간밖에 한 번에 없어서. 콜, 좋아. 새벽 2시에도 전화 받고 3시에도 받고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되면서 이혼 조문으로 알려지고 10월부터는 너무 바빴습니다. 이야, 이게 인생 역전이에요 또. 그게 지금 여기까지 이어져 오신 거잖아요. 네. 자, 이번에 여러분 양지열 변호사로 넘어가 봅니다. 네, 신출내기 변호사 양지열 씨 전직 기자 출신다운 지적인 이미지의 촌철살인의 화법으로 젊은 층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의 이 미소에서는 전혀 감지할 수 없는 독특한 아주 악랄한 별명이 있다고요? 악마 변호사라는 별명이 있어요. 무슨 얘기죠? 예, 아니 다른 건 아니고 웃으니까 너무 무서워요. 그 얘기 듣고 웃으니까. 더 무서워, 더 무서워. 변호사가 저 나쁜 짓 하면 저기 법을 알기 때문에 네, 웃으면서 하면 더 무섭죠. 아주 안 돼요. 네네네. 천하의 악질이 되는데. 아니 근데 또 뭘 이런 거를 앞으로 뭐 더 좋은 빌딩 세우고 그러시면 되지. 태경 센터를 까드려야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겠어? 이 별명이 붙은 데는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원래는 이제 방송을 하시는 김호준 씨 있잖아요. 네. 김호준 씨가 방송을 앵커를 맡았을 때 그 방송이 제가 그때 5년째 되는 방송이었어요. 패널로. 김호준 씨가 아마 패널 진행자만 4번째가 바뀌었고 제작 PD가 3번인가 바뀌었는데 저만 유일하게 5년째 그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넌 도대체 뭐냐 악마 아니냐 이거 혼자 독특하게 살아남아서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고 그 뒤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웃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사 방송이라고 하는 게 좀 독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 감옥에 보내야 된다 웃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계속 매체가 됐나 봐요. 그래서 근데 저는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이 그래요. 세상에 다 악마라 그래도 양지열은 정말 착한 사람이다. 네가 악마가 됐어. 그런 얘기는 이제 남한테 들어야 되는 거고요. 아니 오늘 세 분이 다 그런 얘기를 자애심이 되게 강한 우리 분이에요. 엄마가 하세요. 우리 엄마가. 저희들 사이는 언니라 그래요. 양언니. 진짜요? 그게 맞아요? 누나 같고 언니 같아서 포근해서? 언니라 그래요. 우리 양엄마. 이보다는 또
양지열 변호사님은 기자로 활동을 네. 하셨을 때 그때도 너무나 잘 나가는 분이셨대요. 근데 네. 갑자기 변호사로 이렇게 전향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기자가 됐고요. 언론도 뭐 나름 언론 고시라고 부르기도 하고 좀 어려웠었는데 신문사 시험 딱 한 번 보고 바로 붙었고 동기들 중에서는 최은서 팀장이었어요. 30 됐을 때 팀장이어서 팀원 12명 뭐 데리고 있었는데 악마네, 악마. 왜 그게 악마예요? 왜 공부해야 돼? 너무 잘해도 아니, 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좀 가벼워지고 세상으로 무서운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럴 때 기자 되게 이거 보면은 네. 영화 같은 데서는 암이 걸리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과학자가 잘 나가는 변호사가 오 이러죠. 그런 것 같아. 암이에요. 이러죠. 젊었을 때 막 이렇게 야, 회사에서 내가 잘 이거 나가고 다 키웠다, 주목받으면 이거. 맞아. 영화. 그러면서 삶을 돌아보게 되죠. 맞아. 근데 아픈 데는 없죠. 근데 그 계기가 있을 텐데 그거 사람이 쉽지 않아요. 내가 이러는데 뭐 되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그 계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되돌아본다기보다는 이런 생활 한번 살아봤으니까 다른 생도 살아봐야겠다. 다 집어던지고 한번 새로운 바닥으로 서른에. 가보자. 자신감이 생겼구나. 근데 정말 쉽게 그래서 사법시험도 기왕 할 거 남들 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워 보이는 거 해보자 대한민국에서. 그래봐야 그게 뭐가 어렵겠어 라고 했다가 6년을 고생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스스로 되돌아봐도 너무 세상이 무서웠던 거예요. 아직도 뭐 그리고 사람도 좀 가볍게 왔었고 박지원 이런 친구들 저렇게 생겨서 어떻게 살아 뭐 이런 생각을 많이 아니 했었는데 근데 대단하신 게 6년 고생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워낙에 탄탄한 일이 있었다가 잠깐 이렇게도 한번 살아볼까 했을 때 잘 안 되면 또 다시 이건 또 아닌가 보다 하고 다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결혼을 잘했어요. 점수가 밀어줬죠. 뭐. 정말로 6년이 저는 지금도 고마운 게 뭐냐면요. 실제 그래요. 신문기자라고 하면 지금보다도 그때는 더 대우가 좋았고요. 어디 가서 사람들이 정말 명함만 꺼내도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기자기 때문에 이렇게 존중해주고 그런 게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30대 중반에 백수가 된 거잖아요. 그 시험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고시생인데 그야말로 정말 고시식당에서도 밥이 못 먹을 때도 있었어요. 심지어 제대로. 근데 그 시간이 너무 괴로웠지만 그 시간을 겪으면서 진짜 농담이 아니라 조금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내가 잘난 척 할 문제도 아니었던 거고 다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해서 자기가 어렵고 싶어서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6년 고생했던 게 제 삶에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변호사 중에서 유일하게 개그맨 후배 같은 희극이신 회비가 많이 밀렸어요. 우리 박지훈 변호사. 개그가 훨씬 더 어울리는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은 98년에 첫 시험을 보셨어요. 사실 보기 좋게 낙방하셨고요. 99년 두 번째 낙방하셨고요. 3세번의 도전 끝에 2001년 2차에 최종 합격하게 되시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사법연수원 적성검사 당시에 많은 동기생들 가운데 유일하게 그렇죠. 연예인 적성으로 나왔다는 게 이게 사실입니까? 다면성 검사라고 있습니다. 네네네. 우리 반에 이제 다면성 검사를 하면 네, MBTI 검사. 예, 그 하면 대부분 법조인이나 철학자로 나와요. 네. 대부분 사람들은 저만 이상하게 나왔더라고요. 몸으로 하는 거고 뭐 하여튼 사람 만나는 거고 그래서 혼자 이상한 거 나온다 이런 생각이 했는데 어째 방송을 좀 하다 보니까 최근에도 이제 개그맨 하는 친구들하고 술자리에 이제 간 적이 있는데 장동혁이라고 개그맨 그 친구가 재미삼아 어떤 개그맨 MBC인가 신인 개그맨들이 쭉 오는데 야, 이 형 몇 끼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친구들 싹 다 인사하면서 안녕하십니까 21기 누구누구입니다. TV에서 많이 봤습니다. 정말 웃기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내 15기다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는데 진짜 대부분 사람들이 저를 개그맨으로 조금 인식을 하고 법정에 가서도 판사님이 웃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아주 진지하게 얘기하면 픽 하면서 이 배석 판사들이 웃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변호사보다는 개그맨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기 박변이 법원에서 만나면요. 신 변호사님 형식적으로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입구서부터 누나! 이러고 들어와요. 뭐 이제 뭐 항상 뭐 뉴스에 나오는 게 누구는 뭐 수의를 입었네, 누구는 안 입었네 이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요즘 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한번 법적으로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물어보죠. 특검 조사에 출석하는 사람들의 복장이 이슈인데 어떤 사람은 뭐 수의를 입었고 또 누구는 뭐 사복을 입었고 누구는 또 수의 겉에 코트를 입었고 저게 도대체 무슨 차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입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수용시설에 구금돼 있을 때는 거기 단체복을 입어야 되지만 이렇게 조사를 받으러 나오거나 재판에 출정할 때는 본인이 평상시에 입던 사복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결수는? 네. 근데 요것이 그 제도가 들어온 지 1999년도부터니까 20년이 채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지금 탄핵 사건 때문에 집중적으로 매일 언론에 나오는 헌법재판소에서 본인이 사복을 입고 싶어 하는데 수의만 입고 가라고 하는 건 인격과 침해다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제 바뀐 거예요. 사복을 입는 사람 계속 얘기하지만 약간 다투어 보는 사람들 그리고 밖에 보는 걸 의식하는 사람들 있고 수위를 입는 사람들 뭐 김종차가이라든지 네네. 뭐 차은택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인정을 하면서 판사가 봤을 때는 되게 반성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들게 하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전략적으로 사실 많이 합니다. 인정을 하는 경우는 형만 다투는 거예요. 실형 나올 걸 집행유예하고 2년 받을 걸 1년 받아야 되면 가급적이면 사복보다는 수의를 입는 게 법원이 봤을 때도 인정을 하는 사복이 있으면 약간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자신의 목적이 나는 무죄라고 이제 뭐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은 그런데 이제 나는 죄가 있는데 이제 죄를 좀 경감만 좀 하고 그렇죠. 싶으면 그런 경우는 수의를 입고 가서 고개를 숙이죠. 수의 색깔도 좀 틀리잖아요.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명찰도 색깔이 좀 네, 틀리고. 저희가 볼 때 수이 딱 30가지 색깔밖에 없는 것 같은데 종류가 20가지가 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종류가 20가지가 넘는 거예요. 그래요? 구치소나 교도소 들어가면 자동으로 주는 옷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 입는 거는 남자 같은 경우는 황토색, 여자 같은 경우는 연한 녹색이에요. 근데 이번 사태에서 최순실 씨가 입은 옷은 색깔이 좀 하늘색. 하늘색. 이건 자기 영체금으로 산 사제 제수복.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사제로 산 조금 좀 제수복이고 품질이 하늘색이었어요. 낫겠군요. 예. 그리고 이제 기결수, 형이 확정된 확정된 사람들은 남자 같은 경우는 파란색이고요. 그 검사 예전에 보면 남녀 모두 파란색이에요. 네네네. 파란색이고 영화 보면 파란색이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남자 모범수 같은 경우는 노란색을 입고 아하. 있고 여자 모범수 같은 경우는 핑크색을 입고 있어요. 거기서 약간 그 병아리 같은 간장 그런 같은 느낌인가요? 네, 딱 그 노란색 컬러풀해지네, 보면 갑자기. 야, 이분 좀 잘 사는 분이구나. 이렇게 거기서 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은 노란색 입고 이렇게 반장 같은 찌고 나오고 옷 색깔은 그런데 옷 색깔은 노란색이 잘 사는 거잖아요. 네. 명찰은 노란색이 요주의 인물입니다. 하얀색, 빨간색도 예, 있고. 하얀색이 정상적인 사람들이고 하얀색이 보통 일반적인 거고 노란색이 요주의 인물이라서 최순실 씨 나올 때 보면 노란색. 접견 금지된 사람들이에요. 빨간색이 사형수죠. 빨간색이 사형수고 파란색은 마약, 알약. 그럼 본인들끼리 다 알겠네요. 그러니까 딱 보고 알죠? 알죠. 예. 얘 모범수 마약 사범 다 나와요, 그처럼. 실제로 그 사건에서도 굉장히 큰 뭐 이렇게 네. 두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예. 얘기 듣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네. 각자 맡으셨던 사건 중에 기억에 남는 사건을 이제 하나씩 소개를 좀 부탁드릴 텐데. 예, 국민참여재판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네네네. 지금은 뭐 국민참여재판이 많이 많이 알려졌는데 알려지죠, 예. 이게 처음 시행될 때는 사실 일반적으로 사선 변호사라 그래서 돈을 주고 선임하는 변호사들이 이걸 할 수가 없었어요. 비용을 너무 많이 받아야 되고 그래서 대부분 국선들이 할 때 대한민국 두 번째로 제가 국민참여재판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안 자체가 이제 특이하다 보니까 언론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았는데 우리는 전 여자 측이었는데 남편이 죽였다는 거고 남편 쪽은 아내가 죽였다고 하고 누굴 죽인 거예요? 어떻게 된 사건이었어요? 사안인데 어떻게 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살해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살해된 사건이었어요. 그 변호사님 생각해서 남편이 유죄라는 뭐 확실한 뭐 저희가 있어요? 남편이 들어와서 어머님이 사망한 당시 시신을 보고 119에 전화하는 음성을 저희가 증거로 제출했어요. 근데 네. 보통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침착할 수가 없고 집 주소를 읽어달라고 하는데 뭔가 종이를 펼치면서 주소를 읽는 이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침착하고 준비가 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는 남편 측이다. 그다음에 그 살해 방법이 굉장히 잔혹했습니다. 여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여자가 했다고 하기엔 사람을 죽인 사람 후에 태도로 보기엔 좀.
저도 기억이 관심 나는데 가지셨나요? 그래서 예. 재판 자체가 증거 재판이 재판주의라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했다면 했을 만한 어떤 믿을 만한 증거가 증거가 있느냐 있어야죠. 이걸 보는 거거든요. 아마 남편 쪽에는 좀 유리한 증거들이 좀 많았는 것 같고 이 아내 쪽에는 좀 불리한 증거들이 많은 것 같고 배심원들은 판단을 내려줘야 되니까 아내 쪽이 범죄를 저질렀다. 그 남편이랑 그 아내가 둘 중에 한 명이 죽인 건 맞다라고 서로가 둘 중에 한 명이 했잖아요. 죽인 건 그럼 맞다라고 네. 얘기해요. 본 건가요? 본 건 아니지만 정황상 두 사람 외엔 죽일 사람이 없었다. 그렇죠. 그다음 집에서 맨 마지막으로 나간 게 이제 아들이 학교 가고 남편이 나가고 아내가 나갔고 그 이후엔 들어온 사람이 없다. 근데 살해된 시간은 정확히 뭐 추정만 했을지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때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네. 근데 그 두 사람은 그래요. 둘 중에 하나 죽인 건 맞대요. 근데 자기는 안 죽였대요. 이 사건을 이제 검찰하고 변호인 측이 아주 치열하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참 좋았어요. 방청석이나 배심원단이 우리가 변론할 때 호응도 하고 가슴도 아파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그래서 이 무죄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며느리가 무죄. 네. 왜냐면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재판부에서 이렇게 평의를 하러 이렇게 조그만 방으로 나가거든요. 쭈르륵 나갔다 오시면서 들어오면서 저 여기 앉았는데 눈을 다 같이 이렇게 피하시더라고요. 유죄다. 그렇게 해서 결국 뭐 검찰이 범행 부인한다고 15년을 구형했는데 네. 사실 존속살인은 형이 무겁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재판부가 7년형을 내렸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쯤은 출소해서 아마 댁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재판이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전 지금도 그 여자분이 그 시어머니를 죽였다고 믿지 않아요. 둘 중에 한 명이 범인이긴 한데 증거가 어디에 맞느냐 그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좀 안타깝게 아내가 유죄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예. 양절 변호사님은 어떤 사건을 있었나요? 뭐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건데 그 초등학생 7살 난 아이를 부모가 죽여서 이제 시신까지 훼손했다. 지난 2012년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3년여간 냉장고에 유기한 부천 초등생 사건의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살인과 사체 훼손과 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아버지 최 씨에게 징역 30년형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리고 어머니 한 씨에겐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 등을 감안해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며칠 전이죠. 올해 1월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이 나왔어요. 네. 남편은 30년, 제 아내는 20년이었는데 맞아요. 그거 너무 잔인해서 작년 초에, 그쵸? 네, 아이를 죽인 것도 모자라서 그 죽이는 과정도 굉장히 가혹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떡해.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시신까지 냉장고에 가둬놓으셨던 그런 아이한테 일이었는데 폭행을 해서 아이가 네.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미쳤나 봐. 아이가 이제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았었고 그런 추운 겨울에 방치했고. 예, 방치했고.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주저주저 하는 게 뭐냐면 이 남편이죠. 이게 남편을 오해하시면 안 돼. 제가 이 사람을 편들지 않은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형도 깎아주지 않았지만 이 남편 역시도 삶이 굉장히 불행했어요. 정상적인 어떤 가정에서 자라지도 못했었고 결혼을 했던 것도 이 사람도 어떤 학대 비슷한 것을 거치면서 자랐다가 유일하게 고등학교 때 만났던 여자와 가정 형편도 안 좋고 경제력도 안 되는 상황에서 아이 때문에 마지못해 살게 됐었고 그래도 어떻게든 애라도 책임져 보려고 살았다가 근데 남편은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직장 생활도 못하고 혼자 아이랑 있었던 거예요. 남자는 친구도 없고 외부와의 교제도 없어요. 아이는 어려요. 자기도 어렸을 때 어떻게 커봤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키웠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게 하루에 소주만 5-6병씩을 먹으면서 살았던 남자예요. 나중에는 이제 구치소 들어가니까 술을 못 먹잖아요. 그렇죠. 술이 며칠이 지나서야 술이 다 깨고 나니까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는 거예요. 구치소에서 자살 시도까지 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변론을 하는 입장이어서가 아니라 이런 정도의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21세기에 벌어졌는데 이 사람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그 아이가 그렇게 끔찍하게 죽어나간 거, 그 아이를 그렇게 죽이게 만들 이 남자를 방치했던 거. 그렇지. 이거는 우리의 사회적 책임은 없을까? 법조인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
그 고민했던 기억이 남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죄를 미워하지 인간을 미워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참 가슴 아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 궁금한 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 악인이고 저 사람은 정말 천벌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사람인데 어쨌든 변호사 입장에서는 의뢰인이니까 변호를 해야 되잖아요. 뭐 간혹 뭐 사퇴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럼 이 사람을 변호하기 위해서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무슨 뭐 체면 이런 걸 하나요? 근데 변호라고 하는 거를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있죠. 누가 봐도 명백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유죄가 맞아요. 죄 자체는 정말 천인공노할 죄예요. 이 사람이 그런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우리까지 똑같이 나쁜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당한 법의 과정을 거쳐서 법의 엄정한 심판에 의해서 죄를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그 과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변호사의 몫이에요. 그럴 때는 그 절차를 도와주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면 진짜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는 저도 그냥 이 자리에서 때리고 싶을 때 많아요. 그렇겠죠. 사람인데. 사람이에요. 무서워요. 가끔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요. 왜 저렇게 나쁜 사람을 변호하면서 변호사까지만 욕하는 경우 있잖아. 저도 이거 몇 년 전인데 인천에서 이제 살인 사건 변호를 맡은 적이 있는데 내연녀를 이제 6번 찔러서 살인을 했어요. 그래 딱 들어갔는데 형사들이 붙잡아 놨는데 문을 닫아주더라고요. 이게 마약이 취해가지고 검거가 돼가지고 체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이제 아는 검사나 마수대 마약 수사대 물어보니까 야 마약 챈 사람들이 힘 나와가지고 수갑도 뜯는다 하더라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이 분명히 수갑 뜯을 것 같은 게야. 근데 너무너무 떨려가지고 문 열면 또 닫고 너무 닫고 그만큼 우리가 겁나는데도 하는 겁니다. 그런 사건도 사실은 뭐 국선일 수도 있고 또 뭐 돈 내서 선임을 되는 경우도 있고 맡아야 될 사건이니까. 양 변호사님. 그 변호사들 살인 사건 나면 현장에 갑니까? 그게 많은 오해들 하시는 게 영화나 드라마 보면 검사가 막 쫓아가가지고 범인 직접 때려잡고 변호사들은 살인 사건을 가지고 막 수첩하고 그러죠.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자료를 보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부분도 사실은 고쳐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자료를 많이 보게 되는 법정이 구조가 된 게 언제 이러진 문화냐면 일본에 식민지배를 하던 때 있었잖아요. 그때는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이 다 높은 자리였잖아요. 현장 무슨 현장을 가? 니들이 다 조사해 나는 게 서류만 볼 거야. 이런 문화가 유지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신 변호사님이 국민참여재판도 했지만 점점 법정이 국민 곁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일반인들 분들에게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현장에서 이런 부분도 받고 이런 얘기도 해줘야 될 필요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현장에 가는 일도 생기길 바라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 밤에 이제 폴리스 라인 거치고 이렇게 프레시 들고 이렇게 해서 자격증 딱 보여줘요. 체포 대결을 잘못하다가 그런 변호사는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걸 생각했거든요. 지금 이제 변호사 얘기만 듣고 있는데 그 검사, 판사 이분들도 감옥살이를 좀 해봐야 돼. 감옥살이를 좀 해봐야 돼. 저희 제작진의 의견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감옥살이가 체험 학습 형태로, 체험 형태로 몇 년 전부터는 검찰청에서 검사들이 자발적으로 하루 정도씩은 머물러요. 똑같이 과정을 거쳐서 포승줄을 해보고 승리를 입고 이 과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요즘 큰 사건 있잖아요. 나라가 뒤흔 사건. 거기 나온 사람들이 너무 편하게 지내는 거 아니냐고 막 하지만 사실은 그런 과정들을 검사 판사들이 거쳐보고 죄를 벌을 주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가치는 지켜가면서 벌을 주자라고 해서 많이 바뀌어져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근데 저희가 사법연수원 과정에 구치소를 견학하는 과정이 있어요. 전 거기는 하루도 못 살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구치소에 있잖아요. 버스가 탁 들어가서 구치소 문이 이렇게 드르륵 열려요. 그때부터 그 역한 냄새가 한 장소에서 먹고 자고 볼일 보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걸 갖고 봐야죠. 왜 가? 거기를 왜 가자고? 아니 진짜 여성 변호사니까 하는데 이게 양쪽의 변호사 얘기만 듣고 판검사가 이렇게 결정하잖아요. 근데 억울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한번 체험을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요, 저는. 진짜로. 유통 씨는 이제 결혼이 되면 오사죠. 6번이에요, 7번이에요? 인터넷에 그거 전부 다 7번 돼 있는데 8번. 아하. 저 가운데 하나 또 있다고. 그게 어찌 됐냐면은
우리 박준 변호사. 네, 군 법무관으로 네. 있을 때 톱스타 병역 그렇죠. 비리가 터졌었다고 들었습니다. 2004년도였어요. 이제 신장 질환을 쏘개가지고 브로커 검거됐는데 공소시효가 끝나가지고 처벌은 안 받았는데 군에 대거입됐습니다. 막 그때 제 기억 떠들썩한 사건. 다 돌았어요. 네. 뭐 원빈, 김래원, 문희준 싹 다 돌았어요. 그래. 배우가 없다고. 저도 이제 전방에 있었는데. 근데 그 원빈, 문희준 뭐 이런 분들은 그 배우비리하고 전혀 상관없이 돌았죠. 예. 너무 많이 돌아가지고 이제 그 연예계 남자 스타들이 없어졌을 정도로 그렇죠. 네. 송승헌 뭐 다 돌았거든요. 그래 저희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옆 부대에 이제 법무관들이 야 우리 부대 장애 왔더라 봤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보고 싶은데 그래서 저 밑에한테 야 우리 부대에는 누가 와 있는지 좀 확인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야 우리 부대에는 누가 와 있는지 좀 확인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문희준이 와 있대요. 우리 부대에. 비슷한 문희준이 훈련 받으러 와 지금 있대요. 어디 가서 호감됐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거 제가 뭐 이거 얘기하면 좀 그런데 문희준을 좀 보고 싶다. 뭘 해야 되겠냐? 군법 교육을 일부러 짰어요. 잘 안 가는데 그 부대의 군법 교육을 보고 갔습니다. 싶어서. 문희준을 보러. 문희준을 펜션으로. 보러 이제 한 수백 명 교육하고 군법 어기면 안 된다. 구속된다. 겁 딱 주고. 그럼 문희준을 암만 찾아봐도 찾지를 못하겠어.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렇죠. 군복을 보면 다 비슷하죠. 이 머리 근데 이걸 찾을 수가 있습니까? 네. 야, 어디 있지 문희준이? 그래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담당하는 교육 대장한테 문희준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저기 있는데 보고 갈래요? 하더라고요. 그래, 이거 보고 갈까? 보고 가지 말까 하는데 너무 마음에 또 보고 가면 문희준 걷지도 않고 머리가 잘라 놓으니까 문희준 걷지도 않고 그래가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 훈련 대장한테 연예인이니까 좀 뭐 봐주지는 말지만 하여튼 최대한 잘해주라. 요 훈련 기간 잘 마치도록 하라. 그러고 제가 돌아섰는데 그 후에 이제 방송에서 문희준 씨를 만났죠. 세바퀴에서 만났죠? 예, 세바퀴에서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전혀. 기억 못 하죠. 훈련을 당신이 다 마친 이유는 내가 해줬기 때문에. 에이, 무슨 소리예요? 아, 진짜라니까요. 내가 딱 잘 봐주라 딱 해주니까 훈련을 잘 그런 거 마쳤어요. 없어져야 돼요. 그러지도 않았겠지만. 하여튼 뭐 문희준 결혼식 한다는데 뭐 청첩장 왔더라고요. 올라오고. 예. 대한민국에서 병역 비리 하면 또 유승준 씨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출입국 관리법에 우리나라에 해를 끼치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우리나라 공익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입관리소에서는 유승준 씨가 못 들어오게 만들고 그러니까 유승준 씨가 계속 들어오려고 시도를 하다가 이제 LA 총영사관에 비자 신청을 했는데 비자를 거부하니까 그 비자 거부한 거에 대해 소송을 지금 낸 거거든요. 1심에서는 졌고요. 저는 유승준 씨가 조금은 생각을 잘못하신 게 미래에 막 인터뷰하고 막 뭐 유튜브 같은데 자기 억울하다 이런 거 올리지 말고 맞아요. 다시금 한국에 돌아가고 싶고요. 유승준이라는 이름을 다시금 회복하고 싶은. 조용히 비자 신청을 먼저 하시면 법원 입장에서도 그 조용히 있는 사람인데 들어오겠다는데 굳이 말리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죠. 아예 내가 연예 활동 안 하겠다. 방송 인터뷰 같은 것도 안 하겠다. 사약서 쓰겠다. 이런 식으로 법원에 내면 법원 입장에서도 아까 박주현 변호사 설명한 것처럼 나라를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먼저 앞서서 인터뷰하고 막 이미 소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이런 부분은 사실 있어요. 유승준 씨 말고 다른 사람들, 고위층 자제 중에 본인들도 병역을 수행 안 하고 미국 시민권자를 호주 같은 데 가가지고 한국에 왔다 갔다 한 사람도 있다고요. 네네. 그 통계가 지금 국회에 냈던 자료가 있거든요. 그럼 문희준만 어떻게 보면 유승준. 죄송합니다. 너무 사랑하시네. 문희준이 굳이 잘 갔다 왔죠.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문희준이 갔다 갔다 지금 예비군도 거의 다 끝나가는데. 유승준만 왜 그럴 수 있냐 그런 거 지금 변호인단이 다투고 있고요. 대리인단이 다투고 있고 그래서 이제 평등에 반할 수 있느냐 재량권이 일탈됐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법원이나 국민 감정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아마 2심도 사실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같은 경우는 스폰서 때문에 씨 같은 경우는 이제 25억을 빌려줬더라고요. 진짜요? 그렇게 한번 맞짱 뜨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대. 심하다. 다 받고 내 머리를 이렇게 말리고 있는데 사진 찍는 소리가 나.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아, 그건 안 되지. 사진 찍. 연예인을 좋아하는 그 측이 오히려 연예인들한테 갑질하고 있는 거 아니냐.
변호사로 이제 이렇게 유명세를 떨친 게 아니라 예능을 하면서 많은 분들께 이렇게 알려지게 되셨죠. 실제로는 이제 예능보다는 제가 이제 법무관을 좀 오래 했습니다. 법무관. 예, 마지막 근무지가 강원도에 오래 있다 보니까 강원도 사건들을 많이 했는데 첫 번째 뭐 사건 하다가 할머니가 오셨는데 조금 돈이 좀 없어서 감자를 좀 보내줬었거든요. 수입료 대신에. 예, 예. 그거를 좀 했는데 그 후에 뭐 옥수수도 들어오고 뭐 홍합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사무장이 이게 인간인가 싶어서 K본부의 모 프로그램에 이 제보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나오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예, 얘기 됩니까? 뭐 없어요. 예. 다른 프로 얘기 됩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개그맨 토크쇼 안녕하세요에 나가다 보니까 그게 방송에 출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랬구나. 아니 그러면 감자 받고 옥수수 받고 수입료를 받으면 그 직원들한테는 그걸로 월급을 주나요? 감자 그거를 옥수수. 좀 매겼더만 그 사무장이 조금 화가 났는지 그거를 제보를 했고 사실 변호사 수임 구조가 착수금이라고 하는 게 있고 맞아. 성공보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성공보수 좀 많이 받는 편이라서 괜찮습니다. 공짜로 합시다 하는데 공짜로 해주는 줄 알고 그걸 감자를 주셨는데 그게 우리 사무장이나 이 직원들이 좀 잘못 알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저기 이제 개그계 엄영수 선배님이 이제 현물을 받잖아요. 네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변호사계에서 이제 감자 받고 이러는 그런 변호사예요. 예. 감자 변호사는. 네네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전혀 인연이 없다가요. 사실 제가 좀 호전적으로 생겼잖아요. 도전적으로 생기고 또 색깔이 분명하다 보니까 토론 프로그램에서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100분 토론 말고는 생방송 토론을 거의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예능 방송을 한번 하게 됐는데 이 스튜디오 와서 딱 앉으면 머리가 하얘지고 사람 소리도 안 들리고 안 보실 것 같은데. 기억도 안 나고요. 제가 몇 살인지도 기억이 안 나요. 같은 방송인데 뭐 연예인들이 그러면 또 약간 좀 정신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돌발적인 말 하게 되고 또 제가 할 차례는 못 하게 되고 그런데 그때 이제 같이 출연진 중에 조영기 선생님이 또 등장하네요, 조영기 씨가.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건너서 쉴 때 오더니 그 NG를 내도 좋고 버벅거려도 좋은데 편집할 때는 잘라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NG 내면 한숨이라도 한번 쉬고 물 한 번 먹고 시작을 해줘. 네. 저 사람 고생하는 것도 생각해줘야지 네. 하면서 두 가지만 얘기해줄게. 그러니 그러는 거예요. 나와서 본인이 이렇게 웅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기승절결 다 갖춰서 혼자 다 얘기를 하냐는 얘기예요. 그거 통편집이다. 통편집이다. 그러니까 예능에서 그렇게- 이제 주고받는 게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만 그 기억나는 단어만 얘기해라. 그런 다음에 지금도 정말 도움되는 얘기는 뭐냐면 자, 일산을 가려고 하면은 여의도 쪽에서 출발해야지. 잠실에서 출발하면 여의도 오면 끝나는 거야. 이 얘기를 제가 방송할 때 항상 머릿속에 너무 담고 장황할 있습니다. 필요 없다. 예.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여태 방송하면서 항상 머릿속에 담고 또 조영기 선생님한테 늘 감사드리고 방송하고 저 역시 깜짝이야. 똑같네요. 저도 그래요? 방송 어디 요 TV조선 프로예요. 네. 그 프로 갔는데 첫날 첫 시간에 오시더만 야 이게 너무 많아. 줄여. 그때부터는 방송할 때 제 조영기 선생님을 봐요 이렇게. 조영기 선생 웃으면 애가 터졌구나. 계속 그거 조영기 선생 인상이 안 좋으면 안 하고. 야 우리 방변 전문 코치세요. 예, 우리 저기 종편계의 저승사자라고. 종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입문하시면 예능 쪽으로 많이 새로운 코치해 주시죠. 방송인데. 예. 네. 근데 그 양 변호사님은 그 다른 스케줄이 많으신데도 그걸 굳이 취소하고 여기 나오신 이유가 오늘요? 이상형 이력이 있다고. 저 사실 연배 아닌가요? 친구를 이분 한 분인데. 아니, 말씀을 하시지. 사과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두 분은 성에서부터 좀 결격 사유가 발생을 했고요. 성이요? 아, 남성인가 봐. 솜씨 싫어요? 김씨. 김씨면 형이 둘? 우리가 이분이 어떤 뭐 선택을 받는다고 해서 전혀 뭐 이렇게 아니, 그래도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준다네. 아,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나왔다 이거는 좀 의미 굉장히 있잖아요. 고마운 일이에요. 사실은 제가 김구라 씨를 한번 꼭 뵙고 싶었어요. 초면인가요? 본인은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인터넷 방송에서 대중문화 팀장 역할을 했었어요. 방송으로 치면 CP 같은 역할을 했었는데 그때
초기에 아하. 인터넷 라디오를 김구라 씨가 아하, 그 2000년도 정도 됐네. 2000년 야, 벌써 17년 전 얘기네. 처음에 방송을 들었는데 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맞아.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맞아, 그때 그랬어요. 네. 정말 지금도 여전히 귀를 듣고요. 아니 말을 이렇게 해도 저거 되나. 인간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뭐 많이 들었어요. 내가 이걸 미친년 방송을 얘기예요, TV에 지금? 계속 허락을 해줘야 되나 싶었는데 듣다 보니까 묘한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독이지만 이거를 희석을 잘하면 향기가 될 수 있겠다. 지켜보면 언젠가 일가를 이룰 수 있겠다라고 어머나. 지켜봤는데 이렇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한번 뵙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도움 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지금 사람 됐어요. 그럼요. 오랜만에 손 모았어. 저거 사람도 아니다. 손 모았어 지금. 아유. 근데 저기 그냥 오늘 다른 스케줄 가지 그랬어요. 그래요. 참 사람이 묘한 게 옛날에 뭐 저런 말을 다 아는 사실인데 뭐.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데 그게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래요. 거를 알아보고 제가 그걸 계속 틀었다니까요. 고마워하셔야 돼요, 저한테. 지금은 저 김구라 세상에 이 사람 없으면 저 방송이 뭐 돌아가지 않아요. 어쨌든 뭐 이렇게 또 인연이 저랑 네, 있으신 네. 분도 있고 하니까 그러네요. 이분들 모시고 또 한번 또 좋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왜 최근에 그 방송인끼리 서로 고소한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어? 뭐 홍신의 이혜승. 뭐. 한 분은 아나운서고. 네, 한 분은 이제 요리 네. 전문가고요. 이게 책을 내신 거예요, 두 분이. 맞아, 제가 보니까 이제 맞아. 그 홍신혜 씨가 컨텐츠를 제공하고 이혜승 씨가 이제 유명세를 제공한 거네. 예. 그렇게 했는데 홍신혜 씨 쪽에 아마 뭐 저작권료 인세 이런 것이 제대로 지급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아.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셨는데 홍신혜 씨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못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은? 알고 보니까 이게 지급이 아니었던 된 거예요. 거죠. 네. 그래서 소를 미안하다고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엔 이혜승 씨하고 이제 출판사가 화난 그런 거지. 소를 하는 바람에 우리 명예가 훼손이 됐다. 근데 이게 저작권에 관한 오해들이 많은데 이걸 하나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게 요리 비법이잖아요. 요리 프로그램에 하는 요리 레시피에는 저작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요리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주는 거 레시피 보고 집에서 만들면 그렇게 맛이 나오나요? 그렇지. 다 다르잖아, 다르거든요. 정말. 예. 그러니까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 관한 게 아니고 아이디어에 관한 게 아니고 표현된 결과물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시면 아 저작권은 아무리 비슷한 생각을 하더라도 누구는 똑같은 그림을 보고 신은숙 변호사를 보고 같이 스케치를 해도 결과물이 다 다르잖아요. 그 결과물을 비교하는 게 저작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 뭐 노래 표절 이런 거 들어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법원에 가면 표절 아니라 그래. 이런 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생각이 비슷하다고 표정의 되는 게 결과물을 아니에요. 놓고 정하는 거군요. 궁금한 거 있어요. 돌아가신 우리 고 이주일 선생님에 대한 일대기를 또 영화로 만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양식의 어떤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뭔가 하나를 만들어내면 결과물이 그때부터 나오면. 저작권이 되는 거예요. 이주일 선생님 그 마이카는 그냥 그거 찍어서 계속 보이스는 안 되고. 아니 그분의 일생을 찍는데 예를 들어서 그 가족이 우리 가족인데 그렇게 못 찍게 하면 못 찍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가족의 승인은 받아야지. 그거. 그런 부분은 지금 이제 김국 씨가 말씀하신 부분은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해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유명한 인물일 경우에는 그 사람이 초상이라든가 이름이나 이런 것 자체에 상업적으로 권리를 돈이 돼요. 부여해요. 네. 돈이 된다고 봐요. 우리는 아직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은 법적 책임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유가족분들한테는 동의를 얻어야죠. 유가족분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될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인정이 돼요. 특히 이제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는 퍼블리시티권을 강력하게 인정을 해요. 만약에 이제 우리 흥국이 형님 같은 경우는 응애예요 이거를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응애예요를 함부로 누가 쓰면 돈 달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노래처럼. 노래 가세요, 애리조나로. 애리조나로 성대모사. 예. 만약 응애하면 돈 나와요? 광고를 만약에 응애예요 이런 걸 광고를 써버리면 그거 내 거다. 나의 어떤 기본적인 나의 퍼블리시티권이고 네, 네. 내 거라면서 돈 청구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없고요. 그럼 성대모사 이런 것들이 그렇죠. 다 성대모사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나라가. 그 아리조나에서는 가치가 있는 성대모사.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녕하십니까 이승엽입니다. 이거 좀 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이승엽입니다. 이거 좀 하거든요. 갑자기 치고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승엽입니다. 이거 좀 자주 하는데. 기습버드처럼 치고 들어오세요? 아니 제가 성대모사를. 이제 아니 코미디언 변호사네. 네, 제가 이승엽 그러니까 성대모사를 왜 그런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누가 뭐 하면 김구라 씨 성대모사도 하고 또 김구라 씨가 했던 유행어로 심지어 그분이 아닌 분이 뭐 얘들 라디오 광고 찍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배칠수 씨 같은 분 활동을 못 해요. 잘 그래 되면. 아리조나 가면 못 같은 데 하시는 가면 거고. 돈을 다 내야 돼요. 미국도 네. 사실 그 헐리우드 있는 데나 그런 데서나 그걸 해야지. 무슨 아리조나에 누가 뭐 연예인이 누가 살아요. 뭐 사막 있는 데인데.
아무 관계 없어. 그냥 가수협회장이잖아. 만약에 명가 선생님 돌아가기 전에 아리조나 카우보이 그쪽에서 노래비라도 하나 세워주면 좋겠는데 연락이 없어. 아리조나에서 그걸 세우겠어요? 아니 그럼 저기 거기 카우보이들도 얼마나 많은데 무슨 홍콩되냐? 금수행 선생이 홍콩 아가씨라고 있어. 홍콩에서는 연락이 안 오니? 홍콩에 주요한 동상도 없는데. 그만하세요. 그 요즘 말이죠, 그 연예인들이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시비가 많이 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네. 법정으로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최근에 그 우리 또 이태곤 씨 케이스도 있고, 예. 배우 이태곤 씨가 어제 용인의 한 호프집 앞에서 30대 남성 2명과 싸움이 붙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가게를 지나던 남성 2명이 이태곤 씨에게 팬이라며 악수를 청했지만 이태곤 씨가 퉁명스럽게 대꾸하면서 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소속사 측은 이태곤 씨는 일방적 폭행을 당한 피해자이고 경찰서에는 피해자 신분으로 진술을 위해 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이태곤 씨가 이제 이미지가 굉장히 상남자고 그리고, 네. 아니 때리면 때렸지 이런 운동도 많이 편견 하시고. 때문에 아마 네. 약간 좀 속상하지 않았을까. 네, 이태곤 씨 같은 경우 코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던 사안이잖아요. 근데 이 사안이 이제 어떻게 시작됐냐면 지나가는 이제 팬이라는 분이 이태곤 씨한테 악수를 청했는데 그분 말에 의하면 부친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한 대 쳤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태곤이도 같이 쳤다는 거예요. 아, 그분의 주장에? 예, 주장이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재판까지 갔는데 특히 폭행 사안에서 웬만하면 쌍방 폭행 나오거든요. 근데 누가 먼저 이태곤 씨 때리든지 상관없이.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맞았고 코뼈에 금이 갔고 그다음에 때리지 않았다. 그다음에 그 싸움이 일어나게 된 동기 자체가 상대방이 유발한 면이 있다. 이태곤 씨는 방어할 목적이었지 적극적 때릴 목적이 아니었다 해서 정당방위 무죄가 난 사안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주변에 들리는 전원에 의하면은 그 상대방이 이태곤 씨의 일에 관해서 막 떠들고 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 코뼈도 금이 가고 자기 명예도 훼손됐는데 지금도 떠들고 다니니까 이제 피해가 많은 건데 이런 부분을 이제 이런 각도에서 한번 봐보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청자나 팬이나 연예인을 좋아하는 층, 그 측이 오히려 연예인들한테 갑질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으로 보는 분들도 계세요. 연예인들은 되게 불쌍해요. 만약에 연루가 되면 같이 싸워도 연예인들은 방송이나 이렇게 피해가 심각해지고 네. 뭐 때린 일반인들은 피해가 크지 않거든. 벌금 뭐 100만, 200만 원 내면. 근데 피해 보상은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뭐 무고했던 그런 것도 요새 최근에 사건이 많잖아요. 뭐 탤런트나 이런 분들. 연예인은 한번 올라가면 이거는 더 이상 사망해버리거든요. 치명타죠, 치명타.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연예인들하고 술도 먹고 보면 좀 잘하는 형님들 있잖아요. 뭐 김창렬 씨라든지. 그런 분 정말 조심하세요. 야, 좀 칩니까? 이렇게 하면 정말 때리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연예인들은 참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그러면 큰일 나기 때문에. 람보라는 옛날 영화 기억나시죠? 네. 실버스타 스탈론. 네. 실버스타 스탈론이 람보로 한참 주가를 많이 올렸을 때 경호원들을 많게는 8명까지 데리고 다녔대요. 영화를 보고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한번 맞짱 뜨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대요. 싸워보자. 실제로. 마찬가지네. 실제로. 근데 외국도 그런데 연예인분들이 같이 사진 찍어주고 뭐 웃어주고 이런 게 무슨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소속사라든가 아니면 특히 광고 같은 걸 하는 광고주 측에서는 이 연예인이 나랑 하는 동안에는 다른 데 사진을 못 찍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계약서에 글쎄요. 그러니까 그분의 권리일 뿐이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분을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옛날에 그 저기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이제 제 프로에 나왔었어요. 네. 그때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녹화 끝나고 나서 전현무가 이제 이 SNS에 이제 올리고 싶어가지고 네, 네. 사진 촬영을 돈 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걸 계속 하고 있더라고. 근데 네. 그분 진짜 깜짝 놀란 게 끝나자마자 누가 이제 뭐 자꾸 찍어달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방향도 정해지지 않고 바로 이렇게 하니까 그냥 방향도 정해지지 않고 바로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벽에 찔러도 그 다른 방향으로 그 스태프들 우르르 가서 붙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바로 이렇게 진짜 깜짝 놀랐어. 그 자리 피하는구나 바로. 피하는 거야. 왜냐하면 자꾸 뭐 찍어달라 뭐 하니까는 네. 바로 가는 거야. 내가 창피한 얘기인데 네. 그 2002년 월드컵 때 이제 그 세계적인 그 옛날 축구 스타 분들이 오시는데 그 저 축구를 사랑하는 가수 연예인이다 그러면 이게 찍어줘요. 근데
내가 못 찍은 사람이 유일하게 펠레인데. 펠레. 아니 패고 싶던 많이 사람. 왜 풀려? 어른인데. 아니 저도 스타인데 말을 못하고 그냥 옆에 가서 야, 내가 갈 테니까 네가 알아서 찍어라 해서 했는데 벌써 없어서 올라가 없어 벌써. 안 찍어줘요 웬만하면. 다들 이제 우리가 이제 연예인이니까요. 이런 곤란했던 상황들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근데 사실 얼마 전에 이제 그 목욕탕 갔는데 목욕탕에서 사진 찍자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파우더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사진을 찍었더니 옷 입을 때까지 제가 기다릴게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랬는데 그거는 양반이요. 저는 예전에 대중탕에 갔는데 사진 찍는 소리가 찰칵 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아인데도 영악한 게 꼬마가 이렇게 몰래 찍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돼. 그거 뺏어야 돼. 무슨 그 게임하는 신용을 해가면서 남자애야 또 진짜. 내가 볼 땐 거기 들어오면 안 되는 나이인데. 진짜 몰라. 엄마 따라왔나 몇 살인데 어린애가? 뭐 한 대여섯 살 뭐 그 정도 되고 그런 이런데 게 좀 그래요, 요즘. 이러고 있는 거서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꼬마가 찍고 있는 거예요. 꼬마니까. 꼬마도 엄마 휴대폰으로 찍는데 그게 내가 실리는데 내가 이러고 있던데 찍고 있는 거예요. 꼬마니까. 꼬마도 엄마 휴대폰으로 찍는데 내가 이러고 있던데 아니 다 먹고 내 머리를 이렇게 말리고 있는데 사진 찍는 소리가 나.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안 되지. 이건 안 되지. 목욕탕에 몰래카메라 촬영이면 바로 몰래카메라 촬영.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뭐 김숙 씨 같은 경우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태원의 대로변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수가! 그러니까 아니 그 어떤 분이 남자분이 길 건너편에 그래서 야 수가! 야 수가! 하길래 딱 봤는데 왜 연예인들이 방송 스태프들 잘 기억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결례되잖아요 사실. 아는 척했구나. 그러니까 하고 이제 대충 질문을 던졌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누군지 모르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죄송한데 저기 제가 어디서 뵀었죠? 난 네 팬이야. 반가웠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욕을 있는데. 한다든지 했으면 범죄가 될 수 있는데 욕하면 범죄인가요? 예를 들어 수가하면서 욕을 한다면 이게 우리 모욕죄 같은 경우는 추상적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추상적 표현을 해가지고 욕 같은 거. 근데 어떻게 그거를 증거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옆에 듣는 지나갈 사람이 때 사진 좀 찍어요 했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상황이 안 돼서 쓱 네. 지나가는데 뒤통수에다 대고 욕하는 XX, 경우는 있어요. 네. 아니 저는 죄가 그래서 될 수 있죠. 사진 찍자 그러면 가능하면 많이 찍어드리는데 남자분 같은 경우 이렇게 어깨 동무를 이렇게 나도 그거 꽉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싫거든요. 허리 감싸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어깨 동무 하시려면 팔을 빨리 빼서 이렇게 제가 팔짱을 끼거나 이렇게 그냥 하는데. 저는 거부하세요. 네. 아니 근데 그러고 나면 또 뭘 또 그렇게 치아라 약간 이렇게 성추행적인 발언을 하시면서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옛날에 저 이은하 방실이 이 사람들은 그 이제 무대에서 노래 할 적에 술 한 잔 먹고 무대에 올라오잖아. 그러면 아리송에 안 내려가? 아리송에 나이 났었잖아. 무대로 올라와서 무대 올라가서. 근데 정말 애매한 점이 많아요. 사진을 찍어달라 그러면 사우나 같은데 이런 데면 사실 우리도 찍기 꺼림직한 그런 장소들이 있잖아요. 그럼 또 옆에서 욕을 해. 아유 그냥 좀 알아주는 것도 고마워 생각해야지. 아유 무슨 얼마나 컸다고 자기가 이러면서 픽 지나가. 그러면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훅 올라오는데 그걸 참잖아요. 참아야죠. 잠깐 이제 이게 우리 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 때문에 연예인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손해배상을 굉장히 엄격하게 따져서 이게 이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해를 얼마를 받는지까지 딱 계산을 해서 맞아떨어지시면 안 줘요. 정신적 피해 배상 거의 안 줘요. 근데 연예인분들은 사실은 내가 이름이 어떤 예를 들어서 이태원 씨 같이 폭행으로 인해서 뭔가 소문이 잘못 나서 뭐 CF가 끊길 수도 있고 하던 작품에서 나가라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랬다는 걸 법적으로 인정하기 되게 어렵고 앞으로 내가 이게 없었으면 돈을 훨씬 많이 벌 수 있었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정신적 피해인데 우리 법원은 그런 걸 인정을 안 해주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피해를 입는 분들이 연예인분들 같아요. 그리고 이름이 많이 오르내릴수록 손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덮으려고만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피하는 게 제일 좋아. 피하는 게 제일 좋아. 저희는 이제 다 유명인이기 때문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나 이렇게 온라인이나 모바일 공간에서 저희에 대해서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제 흔히 말하는 악성 댓글. 뭐 송혜교 씨 같은 경우도 네. 최근에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다. 더 이상 옛날에 같으면 그냥 선처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이런 연예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송혜교 씨 같은 경우는 스폰서 때문에 스폰서가 있다라는 그 댓글이 엄청 허위 루머를 유포한 거죠. 결국 고소했어요. 고소해서 벌금 300을 선고받았고요. 우리 예전에 최초는 최진실 씨 루머가 많았죠. 그렇죠. 최진실 씨 관련해서 뭐 정선희 씨라든지 그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맞아요, 최진실 씨를 맞아요.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 최진실 씨가 안 좋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문제가 됐었고 최근에 또 허지웅 씨 같은 경우는 허지웅 씨가 강간범이라고 막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있어요. 아우, 심하다. 이 사람은 실형 선고가 됐어요. 유포했던 사람. 네, 그러니까 네. 연예인들이 요새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악플이기 때문에 이 연예인들이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최진실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악성 댓글이 어떻게 달렸냐면 25억을 빌려주더라. 아니다 확인해 보니까 60억이래더라. 네. 그러면서 조성민 씨 전 남편이죠. 조성민 씨하고 이혼할 때는 당당하게 나오더니 남의 남편 죽여놓고 이렇게 어떻게 왜 당당하냐. 예, 예. 그러면서 지긋지긋하다. 그만 나와라. 이런 정도의 표현을 쓰니 이게 저도 표현하는 저도 이렇게 떨릴 정도로 이 정도의 악성 댓글을 다니까 이게 사람이 보고는 살 수가 없는 거여서 악성 댓글이 단순히 옛날처럼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아이들이 재미삼아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악의적으로 이렇게 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새는 엄벌에도 굉장히 탄탄해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실제로 엄벌해야 되고. 믿게끔. 저희도 사건 하는데 와 정말 대단합니다. 사진 갖고 와가지고 2000 몇 년도 여름 사진이라면서 증거 사진을 붙여서 대하 소설을 만들어요. 그걸 보고 있으면 야 믿게 된다니까? 그럴싸하네. 맞는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걸 다시 또 연작을 또 합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또 이 친구가 그 사진을 또 붙여요. 이런 증거가 또 있다. 처음에 만약에 대응을 제대로 안 하면 이 SNS를 통해서 무한급수적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말씀드리지만 글 쓰는 사람, 퍼나르는 사람도 처벌받으니까 하지 마십시오. 악플러에 대한 그 현재의 그 법적인 처벌이 정확하게 이제 뭐 어떻게 되죠? 말씀을 좀 드리면 만약에 인터넷이라든지 네. SNS, 정보통신망을 이용해가지고 명예훼손한다. 이러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됩니다. 만약 허위의 사실을 비방을 목적으로 퍼뜨린다. 이러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이에요. 근데 진실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하나만 말씀 더 드리면 그걸 받잖아요. 딱 복사를 해가지고 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넘기면 넘길 때마다 퍼뜨리는 행위가 돼버리기 때문에 범죄가 됩니다. 다만 이 범죄들은 반의사불벌죄라고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 안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은 대부분 최초 유포자만 처벌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막 강력하게 말 먹고 다 처벌하겠다 하면 10,000명, 20,000명을 처벌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퍼날르면 안 되고 보기만 쓰지 마십시오.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이게 제일 현실적으로 가장 이제 요즘에 와닿는 게 또, 아닌가. 예, 건물주들. 예. 그죠? 최근에 연예인들이 자신이 소유한 건물과 관련한 소송에 청담동에 200억대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가습기가 세입자인 박모 씨에게 피소당했습니다. 강남 가로수길에 건물을 매입한 힙합 듀오 리쌍도 세입자와 명도 소송전이 잘못 알려지면서 큰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가수 서태지는 부동산 임대 계약 수수료 지급 소송을, 배우 고소영은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웃 주민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바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리쌍 씨 사건이에요. 2012년도부터 시작해갖고 사실 15년도 이후까지 계속해서 이제 그 건물 세입자, 임차인들하고 이제 분쟁이 있는데 우리가 건물 가진 사람은 무조건 갑이다. 그다음에 새 들어오는 사람은 을이다라고 딱 규정을 해놓고 이런 걸 저변에 깔고 일반적인 관계에서 주장을 안 하는 걸 더 강하게 주장해서 나오는 게 이제 문제인데요. 근데 이제 리쌍 씨 같은 경우는 연예인이라고 그중에 이제 악성 세입자 하나가 안 나가고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송을 제기한 거죠. 안 나가니까 퇴거해라. 내가 그 임시차 보증 남은 거 줄 테니까 퇴거해라. 소송을 했는데 그 소송했다고 난리쳤죠. 소송해서 이겼는데 이 사람들이 또 안 나가고 물리적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당신들이 왜 여기 있어서 우리 집회를 방해합니까? 철거용역들만 수십 명이 왔어요. 사람은 결국이다. 이건 일반적인 임대인하고 임차인 사이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리쌍 씨가 그 유명인이라서 보는 피해가 더 클 수도 있어요.
싸이 씨도 이제 한남동에 그 아주 유명한 그 카페 같은 거를 건물을 구입했었는데 그쪽에 이제 임차인이 안 나가서 결국은 소송까지 붙어가지고 둘이 합의를 받는 거거든요. 받는데 이 임차인이 안 따르니까 싸이 씨가 유명세를 치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을질이라 표현하는 것도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그 전세를 놓은 집이 있어요. 네. 전세를 놓은 집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게 원래 이제 3개월 전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걸 깜빡하고 얘기를 못 한 거야. 네. 그럴 수 근데 있어. 그쪽에서도 연락이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선 보니까 이게 거의 지났어. 묵시의 갱신. 한 보름이. 그냥 지나온 거죠. 보름 정도가 연장 지난 계약. 거야. 근데 좀 제가 뭐 사정도 좀 그러니까 나도 이제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죄송한데 제가 좀 거기 좀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한 10월까지 해서 한 11개월 정도 뒤에 좀 이사를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되죠. 라고 했더니 많이 좋네. 안 돼요. 너무 못됐다. 너무 이게 무슨 너무 단호해. 네. 거기다 집 뺏기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다음번에 계약 안 해요. 네, 제가 그때까지 집 잘 쓰고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월세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거기 못 들어가서. 그냥 끝난 건데 하여튼 그랬었어요. 예. 아니 아유, 그러면 예. 세입자도 나가기 전에 몇 달 전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난 요번까지만 이렇게 하겠다. 네네, 세입자는 한 달, 집주인은 한 달. 석 달. 예, 맞죠? 맞죠? 일단 계약 기한이 만료할 때까지는 나가는 사람은 그냥 있어도 되고 연장을 하고 싶을 때 사전에 얘기를 하고 그냥 나갈 때도 미리 얘기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될 뿐이지 얘기하면 그날부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나갈 수 있어요. 그건 어떻게 돼요? 이제 계약 기간이 만약에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무슨 살다가 좀 하자가 있어서 집주인이 안 해줬다. 안 했는데 그 계약 기간이 있는데도 미리 나가버리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리 나갈 수 있는 사유가 예를 들면은 뭐 등 하나가 나가서 안 들어왔는데 이 등을 안 바꿔줬다. 네네네. 그래서 못 살겠다. 나가겠다. 이런 건 좀 어렵고요. 네. 누가 봐도 이 상황에선 살기가 어렵겠다. 집에 물이 샌다든가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든가 네. 수도가 안 되는데 주인이 안 고쳐줬다. 이럴 경우는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도 되죠. 그래서 해제도 안 하고 그냥 나간 거예요? 해지한다 말은 하고 하셔야 돼요. 말은 해야 되죠? 예, 안 하고 나가면 그대로 집을 쓰는 게 돼요. 오늘 정말 잘 나가는 우리 변호사님들 방변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궁금한 것도 많이 생기고 네. 정말 이야기가 좀 이렇게 후끈 달아오르는 이 와중에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해서 이 자리에 찾아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오신 거예요? 친한 친구가 있는데요. 네? 6번 결혼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네? 6번? 이번에 한 번 더 한다고. 7번? 와, 아니 이거는 말해야 되는지 칼을 해줘야 되는지 어찌해야 됩니까? 저희 같이 한 번도 못 간 입장에서는 아니 근데 이거 우리 정서상 부럽다고 해야 되지. 조세봉도 사실은 좀 아니, 우리나라에서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근데 법적으로는 가능해요. 7명과 동시에만 살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두 분이 오신 거 보니까 한 분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고 네. 옆에 계신 분이 당사자인데 혹시 예, 누군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두 분. 자 모십니다. 자 나오세요. 자 나오세요. 네네네.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반갑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예, 복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네, 네. 아이고. 난리 났네. 어디 갔었어? 보고 싶었어. 전화해도 없대. 연락 주시면 네 형님. 유퉁 씨는 이제 결혼의 대명사죠. 사실 매번 결혼식 때마다 사회를 봐달라고. 이번엔 어디 가서 사회를 봐야 돼? 그럴 수 있죠. 저 가운데 하나 또 있다고. 미안합니다. 8번째입니다. 여자를 7번, 8번 냉장고도 아니고. 그러니까 빨리 결혼을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 힘들수록 위풍당당하시면 됩니다. 인생 별가입니다. 지팔 지연 들고 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우리 선배님은 네. 더 젊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입구 딱 봤는데 좀 박상면 형인 줄 알고. 형이요. 그래서 상면 형 이러는데 아니시고. 약간 비슷해. 점점 어려지시면서 젊어지시면서. 젊으셨어요. 옛날에 싸이가 내 닮았다고 하면 떴거든. 그때도 내가 싸이가 내 안 닮았고. 싸이도 그렇고 임재범도 그렇고 비슷합니다. 누군지 아시는 거죠, 임재범 씨? 김국재 던져본 거야. 김국재 씨. 네? 너무 던지니까. 그거 누르는 거야, 던져야지. 아, 물론. 일생을 터는데. 던질 때 좀 던져. 저는 개인적으로 사우서 선배님 너무 오랜만에 뵈가지고 네네, 너무 안녕하세요. 좋아요. 네네. 아니 근데 더 멋져지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예, 우리 유축 선배님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뭐 드라마와 예능을 종횡무진 활약을 하셔서 맞아요. 요즘 꼬마들이야 결혼 많이 한 아저씨 이렇게 알고 있지. 굉장히 정말 활약을 많이 하셨던 이런 얘기가 분이잖아요. 있잖아요. 3, 2, 1. 와이 덤노! 그렇죠. 저렇게 또 치고 들어오시네 또. 네. 예전에 뭐 야구 또 야구를 그럼요. 축구하면 김은국, 그렇지만 야구하면 또 유승준. 그게 어찌 됐냐면은 예? 내가 연극 배우를 할 때 네네네. 그때 당시에 연극계가 굉장히 침체돼 있었고 특히 부산의 연극이라는 문화가 너무 가라앉아 있었거든. 네네네. 근데 야구는 전국에서 팬들이 제일 많았어. 그리고 연극 시즌하고 야구 시즌하고 틀리는데 그 방모 어린이 문제 때문에 제가 네네네. 모금을 하러 갔다가 그때 야구장 들어가가 쓰레기 드럼통 올려놓고 거기로 덮어놓고 그 위에서 이제 춤을 추면서 응원을 했지.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우처럼 이제 유명세를 따게 되죠. 그렇죠. 네, 네. 우리 서은석 선배님께서는 어떤 관계시길래 오늘 글쎄요, 이렇게 두 분이. 의뢰인으로 나오신 거예요? 이제 같은 고향 제가 후배이기도 하지만 부산, 예. 그 90년대 저희 프로에 한번 이제 초대 손님으로 나오게 됐어요. 아, 개그 프로에? 네네. 예. 근데 이제 그때 형님 몇 킬로 나갔노? 118kg. 내가 130kg 정도 나갔었거든요. 예, 예. 지금 몇 킬로고? 지금 이제 95kg. 오, 정말 많이 야, 많이 빠졌네. 나는 93kg.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항상 이렇게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선배님이니까 내가 네네네. 저도 부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하게 되고 그때 팬요, 내 부산입니다. 이래 들이대는데 그거 받아줘야지. 근데 사실은 그때 내가 아는 척을 안 했어야 돼요. 왜 하세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매번 결혼식 때마다 사회를 봐달라고. 안 갈 수도 없고. 예, 예. 그러니까 전화 오면 사실은 뭐 반가운 게 아니고 늘 불안합니다. 아이고. 이번엔 어디 가서 사회를 봐야 되나. 그만큼 가까우시다는 이야기고. 그 7번이면 진짜 일단 뭐 연예인 중에는 최고인 거고 보통 뭐 이거 이렇게 결혼 많이 하는 사람이 일반 사람들도 있을까요? 아니, 없죠. 등 선생님이 7번, 8번 왜 따져? 5번 넘기면 다 똑같지. 우리나라 기록은 5번이에요, 5번. 5번이요?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게 제한돼 있나요? 5번이라고?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제한 없습니다. 그 매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기네스는 어떻게 돼요, 기네스? 기네스 기록은 미국에서 있는데요. 네네. 자그마치 29번이 결혼했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88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요. 더 재밌는 건 이 아내분이 22번이에요. 야야야. 아내분은 23번째 결혼이었네요. 요건 이제 장구한 세월 이뤄진 결혼이고 짧은 기간에 사고 친 여자분이 또 계세요. 뉴욕에. 네. 1999년도부터 2010년까지 10명의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11년 거의 동안. 1년에 한 번씩. 더 서프라이즈한 건 2002년도에만 6번. 이건 사기네, 사기. 1년에 6번이요? 네. 근데 두 달 간격으로 남편을. 아니 근데 남자도 능력이지만 이거 여자 능력이잖아요. 근데 안타깝게 이 여자분이 가짜 결혼 신청서하고 그러네, 허가서를 그러네. 위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형을 받는다 그러면 8년 정도 집에서 할 게 이상이 돼서 그 사이엔 아마 재혼이 멈추지 않을까. 그 안에서 어떻게 하지 않을까요? 근데 법적으로는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주 형님 조금 더 하셔도 좀 분발하셔야 아무 문제 될것 없으니까 다만 앞에 거 끊고 뒤에 걸 해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예. 집에 냉장고 몇 번 바꿔보셨어요? 저 여태에서 30년 살면서 한 번 바꿨는데
여자를 7번, 8번 하면 어때요? 7.8기네요. 7.8기. 아니 그렇지 않아도 저한테 딱 보자마자 괜찮아. 재혼해야지. 딱 이러는데 지금 정확히 6번이에요, 7번이에요? 아, 번을 하셨고 일곱 번째 이제 네. 미안합니다. 8번째입니다. 8번째입니다. 아니지 형님. 8번 아니고 형님 헤어졌다 붙었다 헤어졌다. 니는 네 거 생각하고 나는 내 거 안다. 그러니까요. 따져볼게요. 아 본인이 8번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예. 아니다 형님. 8번 아니다니까. 봐라. 1, 2, 3, 4, 5, 6, 7, 8. 저희가 그 이제 본인도 헷갈려 하실까봐 살짝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한번 봅시다. 가만히 좀 보자 그래. 어떻게 되는지. 나왔네. 자, 나왔어. 보세요. 자, 보세요. 아 틀렸잖아. 저 가운데 하나 또 있다고. 저 가운데 하나 또 있다고. 하나가 있다고. 네, 있어요. 지금 일본 계시죠? 혜선 스님이랑은 5번째라. 아 그래서 8번이구나. 인터넷에 그 전부 다 그 저 8번이에요? 가짜입니까? 7번 되는데 8번입니다. 그럼 혜선 스님 전엔 누구예요? 여자지. 누구래요 이분이? 근데 왜 그동안 언론에 노출이 안 됐네 이분은. 잠깐 노출을 시킬 수가 없어. 구라야. 네. 무슨 일이 살면서 있으셨나 나는 다 노출시켜야 되나? 이만큼 노출시키면 아니, 되지. 근데- 형들은 다 숨기고 삽니다. 아니요. 아까 교통 씨, 했어요. 교통 씨. 아까 본인이 자꾸 뭐 우리가 7번인 줄 알았더니 8번이라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부인하고 이제 결혼하셨는데 이분하고 두 번째 결혼, 세 번째 결혼까지 뭐 결혼하고 헤어졌다를 계속 반복 어떻게 된 건가요? 나는 그때 고등학생이고 애기 엄마는 대학생이었어. 아하. 근데 아가 생겼는데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다 보니까 남자가 남자 사랑해요? 그럼 지금도 나는 여자보다 남자를 더 사랑해요. 지금도 나는 여자보다 남자를 더 사랑해요. 아 본인이 친구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갑자기 왜 이랬네. 부산에 네. 사나이들 형님들하고 네. 똘마이로 놀다 보니까 네. 가정이 소홀해지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애기 엄마가 힘들다 그래서 네. 힘들면 미안하다 해야 되는데 힘들면은 헤어지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을 잡고 이제 다시 살아보려고. 연극을 했는데 이 연극 배우 생활이 또 너무 힘드니까 맞아요. 사업을 해라. 그래서 막 그냥 나는 이 길로 계속 갈란다. 그래서 전부 다 제 탓입니다. 제 잘못이고. 자 그러면 첫 번째 결혼했던 그분은 이제 같이 미성년자였던 거예요, 두 분이 다. 미성년자도 결혼이 가능한가요? 민법상으로는 18세 미만자, 16세 미만자는 결혼이 불가능하지만 네. 남자는 18세, 여성은 16세인데 그 이상이면 미성년자라도 부모의 동의를 통해서 결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결혼이 이제 이렇게 3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신 해 선생님이 계신데요. 예, 15살 연하셨네요, 이때는. 저것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죠? 예. 내가 그때 전 세계를 돌 연극 고수를 찾았다고. 세상이 혼탁하니 어허 시궁창이로구나 얼쑤할 고수가 필요해가. 네. 내 매니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네. 한국 톱 모델 L 사단 아. 이휘재 사단이라고 그 사람 소개를 이휘재. 받았는데 네. 이 친구는 표지 모델 사진을 찍고 간 거야. 내 만나러 오는 사람인 줄 몰랐어. 네. 앉자마자 연극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게 나오는데 나 환장을 하겠는 거라.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것서 이게 잠깐 얘기. 가끔 이제 형이 내가 좀 정리 좀 하자.
아니 이제 그런 대변인이세요? 그런 얘기를 하니 가끔 그 하늘과 달 때가 있어요. 가끔. 아, 그 연락이 오는구나. 가끔 달 때가 있으면 막 말을 던져. 그러니까 둘이 이제 만나셨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유통 씨가 이제 갑자기 신기어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제 그분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고민을 하다가 가출을 하신 거죠. 가출을 하시면서 출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찾으러 형한테 온 거지. 내 딸 어디 갔냐? 출가를 해. 왜 출가를 시켰냐? 그 형님이 찾으러 간 거예요. 모르셨다가. 갔더니 이제 수행 중에 네. 계신 거지. 계시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 나랑 가자. 나는 너랑 그러면 살아야 되겠다. 하니까 나는 이미 지금 부처님하고 시집을 갔으니 나를 건들지 마라. 그 자리에 또 바로 자기가 절로 들어가 버렸어요. 바로 거기서 옷 다 입고 승복 입고 머리 깎아보고 그리고 같이 들어간 거야. 네가 안 내려가면 내가 안 내려가겠다. 그래갖고 이 스님이 그냥 같이 나오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꿈에 성몽을 내가 이틀 동안 달아서 나타나는데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노란 우산을 쓴 사람이 내가 비를 피하게 해주더라고. 그래, 맞아.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고 싶어서 동규나 빨리 온나 형님 옛날 어디로 매니저입니다. 노란 우산 찾으러 가자. 그러다가 만난 친구가 그렇지. 아니 실제로 노란 우산을 그러게, 쓴 쓰고 여자를 계셨어요? 만나신 거죠? 우산을 쓰지는 안 하고 노란 띠를 들고 있더라고. 근데 아우라가 빡 생기더라고. 노란색은 뭐 노란색이네. 그러니까. 인연이 될래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하실 때 결혼을 그렇죠. 그때 제가 사회를 네, 결혼 사회식을 사회도 잘 봐야 되겠다 보니까. 사회도 잘 봐야 되겠어. 잘 봤죠. 아니 왜냐면 끝까지 증인을 해줘야 되니까. 잘 봤는데 간 놈이 문제지 본 놈은 별 문제가 아니야. 아주 이성적인 말씀이십니다. 또 이제 세간의 화제가 됐던 29살 연하의 그 몽골. 그거는 어떻게 또 만나게 된 거지? 자, 뉴질랜드에서 미술관을 지으려다가 사기를 당했어. 한국 사람한테. 그러다가 충격을 받고 입이 돌아가 버렸어. 사기를 당하셔서. 그때에 또 친구 진유영 감독이 유 박사 몽골 촬영 가자. 그래서 갔어. 가는데 내가 거기 몽골에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한국말을 좀 할 줄 아는 가이드를 찾았다고. 시장도 가야 되고 백화점도 가고 뭐 이래저래 돌아댕길. 그래 하다가 보니 외롭고 춥고 영하 30도에 덜덜 떨고 혼자 살 수는 없고 그래서 꼭 안고 자다 보니 나도 모르게 아가 생기더라고. 그럼 뭐 그 아를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 그건 거야. 남자가 참. 헤어지게 된 계기가 내 같은 여자 없소라는 얘기를 던지더라고. 그 말을 들을 때에 나같이 당신한테 잘하고 나같이 당신한테 참 헌신적인 여자가 없습니다를 들어야 되는데 내가 들을 때는 나이 많은 니를 그다 주는 건 내밖에 없다는 식으로 내가 들리니까 내 자존심 상해가지고 가거라. 아내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요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오늘 이게 나온 게 사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시다면서요 이번에? 자, 그 전자의 몽골 그 애기 엄마하고 헤어질 때, 자, 우리 애기가 충격받을 수 있으니까 내하고는 천천히 시간 봐서 이혼 문제를 정리를 하자. 그러고 난 뒤에 내가 지금 미미 엄마를 만난 거지. 미미 엄마요? 미미 엄마를 만나고 미미를 놓게 되는데, 근데 지금도 그래 돼 있는 거야. 아니 그럼 그걸 정리를 하셔야죠. 근데 왜 정리가 안 됐냐면은 꼭꼭 숨어둔 거야. 몽골로요? 이혼을 하고 헤어지니까 네. 만나기도 싫고 나도 또 뭐 아마 생각도 안 했고 이혼한 사람들이 서로 만나나. 그렇죠. 한국도 아니고. 그런 과정에 미미 엄마가
북을 통해가 그러니까요, 예. 내하고 만나게 해줬지. 왜냐면 이제 미미 엄마 입장에서는 정리를 하셔야 되니까. 근데 5분에 만나가지고 네. 서로 합의하에 비행기 타고 가가 하자. 이렇게 어디 돼 있는데. 몽골 가서요? 아니, 한국에 와가. 와서요. 가정법원에 가면 그냥 쉽게 협의원 끝나니까. 하면 네, 됩니다. 하자 했는데 또 소식이 두절이야. 아니 근데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 우리 유통 씨께서 오늘 오신 게 어쨌든 법적으로는 부부 관계죠. 예, 근데 또 다른 분하고 지금 사실은 관계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중원이 사실 이게 처벌 대상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문제가 거예요? 좀 돼요. 네. 법적인 혼인 관계는 그 전부인이에요 지금. 그죠. 법적인 혼인으로 가야 되고 실제로 이제 그분은 만약 결혼하게 되면 결혼도 안 될 뿐더러 그래, 중혼이잖아요. 결혼식은 올릴 수가 있죠. 아하. 혼인 신고가 불가능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 전혼 우리가 전혼이라 그래요. 전혼을 정리한 후에 후혼을 해야지만 되는 상황이고 이혼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둘이 협의하는 방법이 있고요. 같이 가서 가정법원에 협의가 안 되면 재판 이혼을 해야 됩니다. 재판 이혼을 할 때 만약 사람을 못 찾으면 공시송달 방식을 통해서 해야 되고 공시송달은 뭐냐면 그 사람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법적으로만 재판하겠다 그건데 지금 만날 수 있다 그러면 공소도 안 되거든요. 근데 5분에 만나니까 네. 재혼을 내가 애가 둘이 있더라고. 어머나. 이런 경우면 그 결혼식 사진이라도 이것만 있다면 증거 사진이 됩니다. 그걸 갖고 와가지고 입증을 한 다음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빨리 이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형님 도와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편안하게 좀 정상적으로 예. 그래, 감사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지난번에 그 뭐 롯데 사태 이렇게 벌어지면서 그때 이제 중원 얘기가 이제 네. 나왔었거든요. 중원 사례들이 뭐 찾아보면 몇 개 있더라고요, 유명인들 중에서. 우리나라 중원 사회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네. 과거에 이제 일본에 유학 갔다 결혼할 때 한국에 철을 뒀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겹치거나 또는 이게 전산화되기 전에 수기로 공무원들이 혼인신고 받을 때 일부 이제 먼 지방에서 확인이 안 돼서 중혼이 된 사례가 있는데요. 현재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 게 이름만 탁 치면 나오기 때문에 혼인신고가 이미 돼 있는 사람한테 또 다른 혼인신고를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흔한 사례는 아니에요. 중혼적 사실혼이 그래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법적 혼이 있고 사실혼이 있는데 법적 혼은 부부인데 혼인 신고를 한 부부를 네. 말하고 누가 봐도 부부예요. 근데 혼인 신고를 안 했어. 이런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네네, 그러고 그렇죠. 일정 부분 보호를 해줍니다. 누가 봐도 부부인데 원래 부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법적인 부인이. 이런 거는 중혼적 사실혼이 되거든요. 이건 보호를 잘 안 해줘요. 지금 이제 유통 형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미미 엄마랑 살게 되면 중원적 사실혼 관계를 하게 되고 법적으로는 보호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사례들이 뭐 L그룹에도 있고요. 박상아 씨가 그랬죠. 예. 아니 근데 저 설명 하나만 하게 전재용 씨 같은 사안은 그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전재용 씨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그 당시에 처하고 호적 관계, 혼인 관계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가서 결혼한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주민등록 등본제다라는 게 없어서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결혼을 했는지 자체가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한국하고 미국이라는 그 공간 때문에 중혼이 가능했던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 3월달에 결혼 준비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잘 되고 있고. 아니, 부산 시민 공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저기. 그래요. 그것도 준비위원장이니까. 이거는 사회봅니까? 이번 사회봐요? 3월 12일 날입니다. 사회봅니까? 부산 시민공원에서 결혼식이라기보다는 콘서트 형태로. 축제처럼 즐기는 내 거구나. 콘서트가 아니고 내 주변의 지인들 다 모셔서 덕담을 한마디씩 한대. 뭐 줄이 없이. 그래서 그래 하지 말고 그래서 안 바쁜 예인들이 무대를 만들어가 부산 내 고향 시민들한테 그 중에서 가장 안 바쁜 제가 사회를 보고요. 그렇게 지금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안성원서 좋아 이거 살아있다. 자, 어쨌든 뭐 결혼식 잘 마무리 하시고요. 예,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시간 내서 나와주신 변호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원더풀데이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야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 예. 겉은 이막을 내려도 이제 난 혼자 외롭게 있지 않아